네, 전국에 계시는 우리 바람마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바른미래당 지지자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바른미래당이 얘기하는 빠른 이야기, 오늘 제8회, 오늘도 야심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MC를 맡고 있는, 이제 조금 질리실 때도 됐지만, 네, 조금 더 참아주시고요. 오늘도 얼굴이 번들번들해. 네. 뭐 쇼 MC 같아.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다 까요. 그러니까요. 너무 번들번들해. 오늘은 까임을 받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변함없이 MC를 맡고 있는. 이야, 시작하자마자 김철근님 든든합니다. 바른미래당 MC 권성주 대변인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네. 자, 다 보이셔서 오늘 화려한 우리 패널 여러분들 보여줬는데 우리 저기 이준석 위원장이 소개를 했기 때문에 순서를 그러면 오늘 처음 나오신 분부터 소개 좀 해볼까요? 예, 저희 철근 같은 남자 김철근 대변인을 말할 것 같으면요. 예, 전라남도 고흥 출신으로서 박상천 법무부 장관을 모셨죠. 그리고 이제는 구로갑이죠. 구로갑 지역위원장으로서 바른미래당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랑은 돌직구쇼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분이시네요.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방송을 하셨는데 참 저라는 그 당시에 공감이 안 가는 말씀 참 많이 하셨던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저희 같은 당에 와 있습니다. 이게 바른미래당의 매력입니다. 근데 나는 그때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이준석이 원래 성향이 보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배.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시고요. 네, 인사하시죠. 예, 방금 소개받은 김철근입니다. 오늘 처음 왔는데요. 와서 보니까 제가 좀 나이가 많네요. 근데 좋은 젊은 친구들하고 오늘 재밌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야, 여기 돌직구쇼 했던 사람이 3명이나 있구나. 김철근 아저씨 화이팅이랍니다. 그 김철근 대변인입니다. 예, 제가 조금만 추가적으로 소개를 하자면 우리 바른미래당에 이제 저와 같이 공동 대변인을 맡고 계시고요.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께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또 화합적 결합을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거 되고 있어? 아직까지 두 집 살림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대변인들은 이미 화학적 결합자 됐습니다. 공보실은 합쳤다. 케미가 장난 아니에요. 공보실의 케미가 이게 우리 전 당의 이 화학적 결합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약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같은 양띠예요. 저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이제 대변인들 논평을 쓰면은 가끔가다 이렇게 당에서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고 이제 뭐가 나간다고 가끔가다 김철근 권성주 이름 바꿔 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네. 놀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저는 잘 맞다는 거예요. 공보실에 콘크리트면 공보실에 철근이잖아요. 와, 근데 이 대변인이 이제 당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건데 그 두 사람이 이제 형님 동생 하면서 잘 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형님? 그래서 난 둘 다 똑같은 써준 줄 알았어 처음에. 자, 저하고 김철근 대변인하고는 띠동갑입니다. 어느 쪽이 윈지는 각자 맞춰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저한테 왼쪽에 있는 우리 장지훈 전 국민의당 청년대변인. 이제 그 소개를 좀 바꿀까요? 전 국민의당 청년대변인은 이제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 바른미래당 청년당원. 청년당원 맞죠? 네, 앞으로 그렇게 설명. 바른미래당 청년당원 우리 장지훈 당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항상 저번에 이어서 시리즈가 있는데 담대하고 담백하게 말씀드린다 했는데 오늘은 이제 바르고 담담하게 좀 객관적으로 좀 많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추상적이야.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시리즈 이어가다 보니까 담 시리즈를 좀 이어가고 담 시리즈 다음 시리즈? 네, 좋아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복장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서울시의회 4인 선거구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바른미래당 청년들이 거기서 목소리를 내고 왔습니다. 2인 선거구 나가서 이길 자신 없어요? 2인 선거구 나가서 이길 자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말하잖아요. 2인 선거구 나가면. 근데 계란으로 계속 치면은 바위도 언젠간 깨질 수 있다. 왜 물어봤냐면 난 2인 선거구 이길 자신 없어. 낚였네. 이준석 위원장은 1인 선거구 나가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건 모르겠는데 왜냐면 1대1 구도 같이 되니까 많이 좀 혼내주세요. 4명 나가서 2등 할 자신 없어 난 또 보면은. 혼자 나가서 이길 수 있는데. 그러니까. 좋아. 시도를 항상 하는 게 중요해요. 가번 나번 뭐 다 하고 나가가지고 할 자리 없어. 이전에 방송에서 하셨던 것처럼 좀 깨주십시오. 오늘의 역할을 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과질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 왼쪽에 있는 우리 김정수 마찬가지 우리 바른미래당 청년당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인가요? 지난주에 오셨죠? 일주일이면 오랜만이죠. 네. 많이 기다리셨군요. 그럼요. 항상 기다리죠. 방송 좀 횟수를 늘려야 되겠네. 그럴까요? 힘드실 거예요. 스태프분들이. 그 동시 접촉사 수가 200을 넘어가면 주 2회 방송도 한번 그래요? 오늘 넘길 것 같은데. 제 마음대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 공유하셨어요?
네, 공유했습니다. 공유하셨어요? 네, 주 2회 방송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막간을 이용해서 공유 버튼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동시 접속자 수 70을 넘어가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좀 안정적인 방송이 돼가는 것 같은 자화자찬을 좀 시작하면서 네, 마지막으로 네, 이준석 위원장 소개 안 해도 되죠? 네. 삐진 것 같은데. 빨리 넘어가시죠. 다음으로. 지금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의 당사자이시기 때문에 노원병에서 이번에 보궐선거 출마할 것이 유력시되는 네, 그렇죠. 네, 우리 이준석 위원장 오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는데 언제 나오셨었죠? 지지난주였나요? 네. 지지난주. 3주 전이었나? 지지난주. 2주 전이었죠? 없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너무 관심이 많아서 헷갈리는 거예요. 모니터링 안 하시는 건가? 오늘 공격 막 들어오네요. 좋아요. 네, 지금 공격 같은 공격도 아니고 허술한 거지 본인이 이걸 뭘 이런 걸 가지고. 김병민 우리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김병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우리 방송 출연해 주시고 나서 아주 빠른 속도로 팬덤이 형성이 돼가지고 네. 보통 다른 MC분 같았으면은 이 김병민 교수님 아마 초대를 안 했을 거예요. 초대를. 네. 자기 팬 뺏길까봐. 자신 있다 이거. 자기 팬 뺏길까. 근데 저는 적극적으로 모셔달라 그랬지. 왜냐면 전 팬이 없기 때문에 뺏길 팬이 없어서. 갈등이 괜찮아. 제가 원래 어차피- 저녁 8시 반이면은 집에 가서 아이들 씻기고 사실 재워야 되는 나 이런 시간인데 가정적이야 우리 또 심지어. 권성주 대변인께서 네. 여러 같은 또 성원으로 불러주시니까 열일이 제치고 왔습니다. 권 아, 대변인님은 지난번에 아빠는 집에 너무 자주 가면 안 된다고. 오, 그런 얘기를 했나요? 지난번에 아빠가 너무 집안일에 신경 쓰면 안 된다고 막. 다른 미래당에서 굉장히 조심하세요. 이런 의미를 굉장히 1화 돌려보세요. 이거 공작입니다 이거는. 네, 저는 나쁜 아빠의 합리화까지 하려고 하는 다시 그런 한번 상황 모니터링 아닐까요? 해보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들아, 나는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아니 화상 통화를 실제 많이 하던데. 화상 통화 많이 걸려오죠. 걸려. 보고 싶어서 그런 걸 거예요. 못 믿어서가 아니고. 자,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 자 지난주에 이어서 선거에 대비를 해서 지역 이슈를 좀 다뤄볼 텐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경상북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 오늘은 이제 핵심이죠. 서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방선거가 사실상 서울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느냐가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첫 단추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당마다 서울의 특별시장 후보가 누가 나오느냐, 그게 상당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한데,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서울을 탈환해 올 수 있을 것이냐, 서울 쟁탈전이라는 부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어렵죠? 오늘 선거기획단 회의제 갔다 왔는데요. 네. 우리 주력 선거 지역은 우선 수도권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를 가졌고, 물론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해야겠지만은, 그리고 이번에 우리 핵심 지지층이 어디냐를 봤을 때 이제 저희 기획단 회의에서 나왔던 게 중도 보수 세력의 50대, 40대 유권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청년층과 그리고 전통적 우리 강세 지역인 호남과 이제 이런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전략으로 채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략까지 봐서 수도권이 우선 떠야죠, 분위기가. 맞습니다. 떠야지. 되어야. 네, 네. 그래야지 이제 다음 이제 2단계 계획, 3단계 계획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근데 여기서 우리 그건 좀 빼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 얘기는 저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말하면 말할수록 제 생각에는 분란만 나고 뒤집어 말하면은 극적 효과가 떨어지고 진짜 나오신다 신선하지 해도 않아요. 네, 그 얘기를 해도. 그거 빼놓고 다 얘기해 보죠. 그러면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 김철근 대변인 서울시장 출마. 왜 그래? 대변인이나 좀 하게 놔둬. 전격적인 강제 출마를 한번 시켜보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게 파격이지. 동의합니다. 예.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6.13 선거가 미니 총선이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서울에는 지금 보궐선거 몇 개가 있죠? 지금 이제 노원병하고 송파을은 실시 사유가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따라서 또 이번에 민병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때려치겠다 그랬는데 이제 당에서 만류하고 의장이 만류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진실성이 없는 움직임이었다는 말이 나오지만 어쨌든 욕먹더라도 그만두진 않겠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의원직 사퇴가 안 됐군요. 네. 사실 의지만 있으면 하는 건데 그 의장이나 아니면 이런 뭐 당에서 만류한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이제 민주당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박영선 의원도 박영선 의원도 있고 우상호 그다음에 의원도 우상호 의원도 있고 이분들이 사퇴하게 되면은 그런 지역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고요. 우상호 의원은 서대문갑, 그리고 박영선 의원은 구로을. 그러니까 박영선 의원이 또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바로 옆 지역구인 김철근 또 우리 선배 또 출마 가능성도 오늘 너무 세게 모네.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그게 왜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도요 저렇게 아무리 간다 해도 후보를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엔 안 내는 게 아니라 나온다면 누가 나오냐면은
대충 현역 의원에서 차출해서 나올 겁니다. 김용태, 나경원. 자, 이라고 이름은 전 말한 적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랑 민주당에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옴으로 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건 조금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자, 지금 송파하고 노원병은 일단 확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노원병은 아직 후보 등록 안 하셨죠? 예, 예비후보 등록하면 이제 명함 나눠줄 수 있고 옷 입고 다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선거가 80일 남았는데 또 저희가 너무 조급해가지고 너무 일찍 하고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 또 동네에서 또 그거대로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적당히 저는 이제 적당한 시점에 적당히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씩만 찍고 가죠. 노원병의 이번 최고의 키워드? 네, 노원병에 어떤 분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상대 진영에서는. 상대진영이 이제 구청장이 이제 현역 구청장이 이제 그만두고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근데 지역 활동을 8년 가까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강한 경쟁 상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유한국당 후보군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나온다는 뭐 그런 얘기.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기 전혀 나오지 그렇지만 않는다고. 그분이 송파을도 거절하셨기 때문에 송파을보다 자유한국당의 당세가 약한 노원병으로 올 가능성은 제 생각에는 제로입니다. 그래요.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되게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기 싫다는 사람을 막 쫓아다니면서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막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다 안 한다 그러니까 뭐 당원 아니다고 그렇게. 다른 정당에서 탈당만 했을 때 아직까지 자유한국당 입당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 정말요? 오세훈 씨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 얘기하고 싶은 게 그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홍준표 대표께서 오세훈 전 시장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아직 입당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바른정당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저도 없다라고 보고 사람 있습니다. 마음 몰라요. 사람 마음 네. 몰라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정치인은 뭐냐면요. 모르니까. 그 오 시장 그 말씀하신 걸 보면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에게 영입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참 없다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홍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노원병 출신이니까 주변에 사람들 공유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이 소식을 듣는데 결정적으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홍준표 대표가 급하니까 이제 장제원 의원님이랑 이렇게 급하게 발표했잖아요. 장제국 총장과 이제 그 홍정욱 의원 영입하려고 한다라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덥석 물면은 그분 홍정욱 의원 같은 경우 본인이 충분히 자력으로 갈 수 있는 분인데 홍준표 영입 인사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렇죠. 네. 홍준표 꼬리표가 따라붙게 되는.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이 되는 그 격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도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 영입 인사라고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비난받는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받을 만한 이유가 있을 정도의 인물이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근데 그 급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영입 인사라는 게 하나 영입의 장애물이 되고 있고 오늘 그거를 배현진 이제 전 앵커한테 어떤 기자가 정확히 묻더라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홍준표 기자라는 이름이 이제 계속 따라다닐 텐데 괜찮냐고 했더니만은 사실 이게 아픈 질문이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네. 본인도 그 그림이 너무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홍 대표가 잘 되면은 그건 아주 큰 영광이지만은 안 되면은 그거는 나중에 계속 따라다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이런 말하기보다 제가 박근혜 기자의 말 듣지만은 제가 처음에 영입됐을 때 지금 곤란한 일 겪고 계신 안희정 지사, 네. 안희정 지사한테 제가 한번 그때 방송에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안 지사님은 평생 노무현의 남자라는 이야기에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뭐 복권이 많이 안 됐을 시점인데도 그거는 제가 극복해 나가야 해줘라고 그때도 말을 흐리시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다 아니 뭐 그 생각이더라고요. 홍준표 대표께서 지금 뭐 방금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제가 이제 어렵게 출마를 했어요. 네, 지지율이나 승세나 그런 걸 떠나서 어렵게 출마를 했는데 내 선거구에서 홍준표 대표가 와서 지원 유세를 해. 원해요? 싫을 것 같지 않아? 당연히 싫죠. 저는 싫죠. 선발증을 그런데 누가 그 못해요. 영입을 받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인데 요새 그런 별명이 붙잖아요. 마이너스의 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이제 자유한국당을 좀 데스노트.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자로 언론 기사에 보면 폐허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사실 굳건하게 당세를 구축해놨어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어느 정도 패하고 나면 홍준표 체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사태가 있고 나서도 한국당이 무너지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탄탄하게 당 조직을 정비해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미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체제로 굳건하게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부적인 시각으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홍준표 대표의 서울시장 차출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지만 현재 한국당의 그 상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 하나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이 상황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굳건한 고정표를 갖고 지방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가정으로 지금 뭐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이 선거 전략을 짠다면 거기에 대한 상수를 가지고 짜야 되는데 이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완전히 또 무너진다라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게 돼서는 선거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 부분 좀 짚고 싶은데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기준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저는 그 관점도 있을 것 같아요. 홍준표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진짜 큰 대패를 한다 하더라도 이 체제는
그 자기가 유지하려면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임기가 아직 2년 이상 남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굳건한 친정 체제를 딱 만들어놨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홍준표 대표는 선거에서 지더라도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대한 저는 이게 기준 오늘 그 뭐야 뭐 중진 의원들. 반홍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서울시장 차출론 얘기하니까 홍준표 대표 한 얘기가 더 가고 아니에요. 연탄가스처럼 새서 올라와서 스물스물 올라와서 마치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새롭게 좀 자기가 뭔가를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개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른바 친박 진박 니네들이 또 슬슬 나와서 나를 괴롭히냐 말이 되냐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손바닥 안에 자기들끼리 그냥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홍준표나 과거의 친박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홍준표 대표가 하는 발언들을 한번 봐보세요. 저도 이제 대변인 논평을 한번 썼는데 걸레 물고 얘기한다는 식의 얘기를 썼는데 교수님 힘들어하시는데요. 아니 홍준표 대표가 그 표현하는 방식이 그래도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116명의 국회의원을 대표하는 당 대표인데 어느 정도 품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품격이 전혀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수라는 게 뭔가 품격과 이 원칙 이런 그 품위가 있는 건데 그 보수 입장에서 홍준표 대표를 보면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역사도 있지만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얼굴 때문에라도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때 자유한국당은 어려울 것이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병민 교수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탄탄한 자기 그 지지세를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실제로 그 지지층한테 원하는 목소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게 선거에서 확장력이 저는 많이 있을 수 없다고 봐요. 특히 그 완전히 그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0부터 9까지 본다면 혹시 8, 9에 있는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혹시 열광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7부터는 실제로는 안 간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과거의 보수라는 게 5부터 10까지 사이로 본다면 보수의 30% 이상은 이미 떠나왔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아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조직을 갖출 수 있겠지만은 리더가 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선거 역사상 보면은 대통령 후보급 리더가 되려면 뭔 과정을 하나 거쳐야 되냐면은 내가 당선되는 건 첫째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보통 그 리더의 자리에 가는 것인데 옛날 DJ나 YS는 쫓아다니기만 해도 공천하면 그냥 당선시켜줬잖아요 국민들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도 보면은 여러 가지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 못하는 게 있었겠지만 친박이라는 세력이 굳건하게 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옆에 있으면 당선된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이 있어도 그걸 밀고 갔던 게 친박인데 홍준표 대표가 이번에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면은 나를 따라다니면 당선된다는데 지금 아까 김종민 대표님 했지만 내가 유세하는 것도 지금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나를 따라다니면 망한다라는 의미가 구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 홍준표 대표는 저는 이번에 아까 김병민 교수 약간 의견이 다른 건 뭐냐면은 선거 결과에 따라서 끌려 내려오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들어가기 전에 끌려 나올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확히 언제냐면은 2012년에 우리가 총선 치르기 전에 6개월 전에 4개월 전에 홍준표 대표가 끌려 나오고 그 당시 유승민 대표와 뭐 원희룡 지사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끌려 나오고 거기에 들어간 게 박근혜 비대위 하면서 새 인물 영입된 게 저기 때문에 그때 분위기 너무 잘하는 게 뭐냐면은 홍준표 대표가 딱히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그때. 근데 뭐였냐면은 저 사람이 우리 당선시킬 수 없다라는 생각이 팽배해지면은 후보들이 알아서 끌어내립니다. 그 당시랑은 저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게요. 제가 뭐 자유한국당을 두둔하는 거 아니지만 객관적인 좀 평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걸출한 사실은 차기 주자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 주자를 중심으로 2012년도 총선에서 네 사람들을 장악해놔야지만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홍 대표가 내려오는 과정의 첫 번째 원인은 그 당시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대신한 나경원 시장 후보의 패배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디도스 사건도 있었던 거고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 같이 있던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하게 된 거죠. 거기에 뭐 유승민 현 대표도 있는 것이고 남경필 지사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의 홍준표 대표의 상황은 지금 마지막 위험점 하나는 서울시장 후보를 영입하지 못했던 것 하나가 있는 거지만 그것 말고는 저는 선거 전에 끌려 내려올 확률은 0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당을 좀 정확하게 보고 분석을 해야지만이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야 될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은 좀 놓고 논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뭐 그 8, 9에 있는 보수층만 그 지지층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 5, 6이라도 잡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도 있어요. 근데 우린 그 지지층마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솔직히 자유한국당 얘기하기 전에 우리 지지층은 누구고 뭘 보여줄 것인가를 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제 주변에 지금 요즘에는 당 활동 잘 안 해요. 왜? 이러면 지금 바른정당 끝났으니까 이러면 그래? 왜? 그러니까 합당한 것조차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뭐 합당 과정에서 되게 힘들었고 이게 엄청난 이슈였지만 정작 정치권 밖에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바른미래당의 존재 자체를. 그래서 일단 당명을 홍보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비전이 뭔지를 좀 알려야 되는 게 먼저가 아닌가. 다른 당을 분석하기 이전에 이게 좀 오늘 낮에 이제 그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하고 네. 전국 그 시도당 위원장들이 한 90분 정도 그걸 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그러니까 토론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좀 소개를 하자면 오늘 그 진수희 그 전 장관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이 하시는 얘기가 우리 지지층은 대체로 여론조사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사안에 굉장히 민감하고 반드시 투표는 한다. 그래서 여론조사 전문가의 얘기를 빗대서 그러니까 그 소개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지지층에다가 대략 한 8, 9%를 더하면 실제 현재 우리 지지층, 그러니까 지지도라고 보면 된다. 대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8, 9%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수문표는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그 제3당으로 총선을 치를 때 총선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 그 당시에 국민의당의 지지도가 5%, 6%였어요. 제가 잘 알죠. 그때 5%, 상대로 6% 치러봤어요. 이런 정도 상황밖에 안 됐고 그리고 뭐 그 상황에서 결국은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결국은 뚝심 있게 쭉 밀고 갔는데 결과는 26.74%라는 그 지지를 얻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보다는 훨씬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큰 그릇이 돼 있다고 봤을 때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이미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얻은 표와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가 얻은 표를 합산하면 거의 30%를 넘는 거거든요. 특히 수도권은 완벽하게 30%를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든 그 지지표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 복원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물론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그 방금 우리 지적하신 대로 그 바른미래당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한 정당인 줄 모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 2월 13일 날 우리가 그 통합대회를 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설이었잖아요. 그리고 올림픽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미래당을 임팩트 있게 딱 국민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창당 이후 한 달 동안 사실은 국민들에게 이렇다 할 활동을 못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자성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될 측면이라고 보입니다. 네. 정리하자면 이제 창당한 지 그러니까 합당이죠. 합당을 한 지 한 달이 되었고 한 달밖에 안 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이 여론조사 숫자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뚝심 있게 그럼 우리가 갈 방향으로 뚝심 있게 미뤄주면 된다.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저를 부른 이유가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내부가 아닌 외부자의 시각에서 좀 위기감을 불어넣어줘야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표현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일각에서 보면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좀 고무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시 홍준표 대표가 전체 대선에서는 2등을 했지만 서울 수도권에서는 그렇지가 않았고 안철수 대표가 얻은 표가 2등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얻은 표가 적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정이 뭐냐면은 지난번은 대통령 선거였다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투표율은 80%에 가까울 정도로 육박합니다. 근데 지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20% 정도로 빼줘야 되는데 정확하게 아까 바른미래당이 지향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바른미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은 정치에 크게 관여하지 않은 저관여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고정적으로 내가 이념적으로 분명한 성향을 나타내는 분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게 돼 있는데 투표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실은 양대 정당 쪽으로 표가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변에 안철수 후보를 찍었다는 인사들을 보게 됐을 경우에는 과거에 특정 정당을 지지했던 인사들이 별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들이 이번 투표에 나오지 않게 됐을 때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조금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저는 지난번 팟캐스트 나오고 나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여기 나와서 밥값은 해야겠다. 무슨 좋은 얘기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바른미래당이 할 수 있는 거는 선택과 집중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국 단위에서 모든 걸 다 갖고 간다는 건 사실 지금 와서 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일하게 집중해야 될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저는 지역적으로는 서울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서울. 안철수 대표 서울시장 얘기하지 말자는데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왜냐하면 왜 중요하냐면 그 얘기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울시장 하나를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승리하게 된다면 바른미래당의 주가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르게 변화할 거고요. 지금 현재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게 됐을 경우 10년의 보수 정권 이 집권 기간 동안 사실은 은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정책을 같이 구현하고 집행하면서 몸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보수정에서는 그런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시고 당시 지금 현재 임종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대다수의 인사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몸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을 창출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함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에 얼마큼 집중할 것인지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 보궐선거에서 과연 얼마나 가능성들을 담보할지를 얘기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까 얘기하기 싫다고 하셨지만 이제 서울시장 안 전 대표님의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리딩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겹다고 말할 정도로 이게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건 사람들의 입에서 그만큼 회자가 된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재감 과시를 위해서라면은 어떻게 얘기 안 나오는 것보다 어떻게든 얘기가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싶고 노원병 서울시장 이렇게 지방선거 중심에 설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격전지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려면 그 화제를 그만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좀 나오는 거는 제가 그냥 솔직히 얘기하자면 나오는 게 상수라고 보거든요 지금 보면은. 네. 근데 우리가 나오니 마느니 언제 나오니가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짠 하고 내가 오늘 나와야지 그랬을 때 너 나오는 거 아니었어? 뭐 이미 이렇게 나온 거 그냥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합당하는 과정에서 보면 쓸데없이 이상한 거 싸우면서 감정 싸움이 많아져가지고 합당의 최대 시너지 못 냈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저는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 나오게 하려면은 유승민 대표가 대구시장 나와라, 뭐 경기도지사 나와라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리딩 효과 이런 것보다는 옛날에 바른정당 출신들과 국민의당 출신들이 싸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미지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우리 모이는 자리마다 가서 얘기하는 게 맞아요. 저는 안 대표 나오는 거 상수라 봐요. 이제 보면 저도 솔직히 제가 전 나오지 말라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효과 당연히 다 알고요 사람들이. 근데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자, 리딩 효과 그런 말씀도 나왔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으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서울 그리고 수도권의 선택과 집중을 빨리 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산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흥해가지고 그 효과가 지방에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선택과 집중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서울특별시장 문제도 있지만 우리 강남 쪽 우리 송파도 강남에 들어가나요? 네, 송파 강남 송파도 강남에 들어가죠. 동작도 강남 4구로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요? 강동도. 강남 5분 점점 늘어나는. 강이죠. 동대문도 넣어주죠. 강북이야. 아니 송파. 저 위에 있는 강보다는 밑에. 청계천 밑이야? 아까 저기 배현진 아나운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송파가 지금 또 하나의 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인 격전지. 근데 그건 아직 공천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이슈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송파 쪽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이게 선거가 그 재보궐선거만 따로 하면 그 지역별로 이게 이슈가 있고 물론 지금도 이슈가 좀 있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그 지방선거랑 같이 하는 선거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장의 대결 구도가 가장 큰 변수가 돼요. 사실은 거기에 다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개인적으로 특별히 좀 뛰어나서 자기 개인 표를 좀 얻을 수 있는 건 있겠지만은 선거의 전체적인 구도로 본다면 결국 인물과 구도인데 그 큰 선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서울시장 문제를 넘어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데 결국은 서울시장 문제로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출마 여부 문제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출마 여부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지금 출마를 상수로 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정권 교체를 이제 중앙 정부는 했잖아요. 근데 지방 정부를 서울은 지금 그 박원순 시장이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민주당 정부가 그 해왔는데 박원순 그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해놓은 게 없어요. 특별히 한 게 없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돈을 막 150억씩 날리고 이런 판이니까. 그렇죠. 신발 조형물도 만들고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한 게 없지만 최근에 똥볼 차신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후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도 이제 관심사죠. 사실은 왜냐하면 지지도가 상당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기보다는 민주당은 당세라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야권에서 사실 이제 바른미래당, 우리 당은 후보를 확실히 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사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여러 명의 후보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결국 후보를 못 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1대1 구도를 만들어 간다면 사실상 그럼 그 구도가 구청장, 서울시의원, 구의원까지 그다음에 재보궐선거까지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안 것이다. 대표가 이번에 정확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꾸 이제 안철수 대표 출마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뭐라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게 두려운가 봅니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 말이 맞는 게 자유한국당은 지금 후보 나오고 싶은 사람 당연히 있죠. 지금 준비를 10년 가까이 해온 사람도 있는데 제가 몇 명 아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은 나가서 3등하면 나 망한다예요. 그렇죠. 나가 3등하면 나 은퇴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그 상황 속에서 홍준표 대표가 나가서 대선에서도 수도권 3등했는데 자기가 나가가지고 안철수 대표라는 대선 주자 상대를 해가지고 2등할 자신 있는 후보가 어디 있겠어요.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대표가 무슨 뭐 급격하게 사생활 문제가 튀어나오고 이럴 분도 아니고 우리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뭐 그런 입장을 봤을 때 선거 치는 입장에서 환장하는 거죠. 안철수 대표의 어느 정도 지지율은 고정이고 상수고 뭐 오르고 날고는 문제지 아니면 내려갈 것 같지도 않은 상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 있어서 지금 아까 거론됐던 분들 뭐 김용태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은 진짜 서울시장 준비 많이 하셨던 분들이에요. 지금까지 의원 생활하시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뜻 결단을 못 내리는 상황입니다. 하나만 얘기를 드리면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속단하지 말아라라는 네.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이번에 총 7개 투표를 하게 돼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비례, 광역비례, 교육감선거까지 7개의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헌법까지 하면 8개네요. 헌법? 그건 안 할 거니까. 개헌 안 하고. 보궐까지 하면 8개인데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2014년도 지방선거의 결과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14년도에 서울시장 후보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그 당시 정몽준 전 의원이 나서서 이제 그 격돌을 벌였는데 사실상 형편없는 수치로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쭉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줄투표가 형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강남 서초 송파에서도 말 그대로 박원순 시장이 훨씬 더 승기를 점했는데 여기엔 또 새누리당이 이긴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제가 이제 서초 지역에 그 당시 지방원 하고 있었는데 지역의 표심들을 유심히 보게 되니까 사람들의 성향이 그렇게 무조건적인 줄투표를 하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들의 선택지의 상황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보다는 안철수 대표가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을 안철수 대표에게 표를 몰아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지역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 보궐선거라든지 구청장 선거는 또 다른 인물의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지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결론. 송파을의 보궐선거에 그래서 박종진, 배현진, 고민정이 만약 나오게 됐을 경우에 바른미래당은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경쟁력은 안철수 전 대표의 서울시장 유무와는 별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조금 연결을 시키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물론 이제 그게 뭐 줄투표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 않습니까? 하죠. 네. 그리고 지금 박정진 후보 뭐 공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구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 박정진 전 앵커 방송에 나왔을 때와 지금 후보로 하고 있을 때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지 않아요? 나도 네? 그러니까 방송에 나와서 누군가와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격이 없이 막 까고 할 때 그 매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후보로 혼자 막 다니고 할 때는 조심스럽게 그게 조금 안 나타나.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빨리 딱 등장을 해가지고 두 분이 같이 다니면 이 효과가 참 좋을 것 같다라는 그림을 좀 근데 그려보는데. 저는 냉정하게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 되게 관심이 없었잖아요. 저는 그 종편을 잘 안 봤단 말이에요. 배현진 아나운서 얼굴은 알아도 박종진 앵커님은 몰랐고요, 솔직히. 아, 그래? 그리고 고민정 전 아나운서신가요? 지금 청와대 청와대 대변인이었고 네. 그 전에 문재인 캠프에서도 대변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정치를 몰랐다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한테 과연 박종진 당협위원장님이 인지도가 있을까? 근데 또 우리 당이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냉정하게 이길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지상파의 위력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박정진 전 앵커가 이제 얼굴이 많이 아는데 선거는 뭐 인지도가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그래도 컨텐츠 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가진 역량을 어떻게 발현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박정진 전 앵커님이 그 인터뷰를 하신 걸 찾아봤어요. 보니까 본인의 차이점이 뭐냐, 배현진 앵커와에서 본인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본인은 글쟁이고, 그러니까 아나운서와 전 앵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온도 차가 있다. 내가 좀 더 현안에 관해서 좀 더 분석력이 좋고 더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더 거기에 대한 현안 이슈와 본인도 방송 기자 출신인데 무슨 근데 뭐 글쟁이 출신이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가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선거 전략을 갖고 그 정치권에서 우리가 이 사람 이러이러해서 좋아라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유권자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일반 유권자가
나 투표해야 되니까 박종진 이만큼 찾아보고 배현진 이만큼 찾아봐야지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냥 인지도 좋고 내가 봤을 때 감 좋은 사람을 뽑는 게 대다수잖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게 이게 현실인 것 같아요. 선거에서 보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론으로 좀 하기 그렇지만 아주 중량감이 있는 후보들 간의 대결이 아닌 경우에 보통 남성 여성 대결 구도에서 남성이 표를 많이 받는다는 게 지금까지 선거 경험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배현진 앵커 같은 경우는 정치가 훈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배현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모임을 같이 했던 적이 있지만은 정치를 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최근에 겪었던 일련의 일들 때문이지 이분이 정치를 꿈꾸고 뭔가 이력 관리나 아니면 이런 뭐 공부나 이런 걸 해온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갈릴 겁니다. 박종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정치 시사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고 사실 준 정치인 생활을 거의 몇 년 동안 했거든요. 그때문에 그 내공 차이는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고요. 고민정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이력이 좀 이제 좀 최근에 그 캠프부터 시작해서 1년 남짓한 이제 이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볼 거라 봅니다. 저도 선거할 때 보면 제가 항상 안철수 대표랑 붙으면서 가장 한계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루어놓은 업적들이라는 게 저한테 큰 무게감이 다가왔거든요. 이게 청년 정치인들에게 다가오는 한 게 뭐냐면 그분이 저보다 20년을 더 살았는데 당연히 20년 넘게 더 살았는데 그분이 이력이 더 많고 업적이 많겠지만은 유권자는 상당히 봅니다. 그 부분을. 근데 그 관점에 있어서 배현진 앵커와 예를 들어 고민정 부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지도가 높을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 이력 면에서는 저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을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인지도 면에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박종진 앵커 인지도 높아요. 저만 그리고 몰라요. 근데 인지도만 그러면 세대별 인지도가 이제 뭐 청년의 네. 인지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인지도만 놓고 봤을 때도 인지도가 높다는 가정하에요. 근데 그게 혹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이제 경험이나 이런 공부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지도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일이 생기려고 뭐 당연히 빌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혹시나 어떤 악수를 두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 인지도가 오히려 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악수에 대해서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걸림돌이 박종진 형님은 여기서 사고 치고 다쳤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오히려 반복을 잡을 수 있지 않나. 고민정 부대변인 상수로 들 건 아닌 것 같고 최재성 전 의원에 대한 얘기가 네.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터라 민주당이 최종적으로는 나오는 패를 보고 결정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송파라고 지역을 얘기하면서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것은 전통적으로 강남 서초 송파 같은 경우는 좀 부유한 지역이기도 네. 하고 전통적인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여러 가지 면에서 지지율이 좀 답보 상태에 있는 거고 또 바른미래당이 보수정당의 가치를 어느 정도 담고 있기 때문에 표가 분산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서 이게 이제 민주당에도 유리한 구도가 갈 수 있습니다. 어부질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것은 한국당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보수적 가치를 더 강하게 나갈 건데 네. 오늘자로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 보면 토지 공개념 제도에 대한 맞아요. 내용이 나와요. 현재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재건축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노원에도 적용이 다 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오늘의 토지 공개념 제도의 핵심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건데 여기서 이제 토지를 소유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줄 수가 있는 건데 결과론적으로 재건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에 대한 제도를 더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는 강남 서초 송파에 있는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거부감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렇게 강하게 두 정당이 부딪히게 되면 결국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구도로 강남 서초 송파가 갈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바른미래당은 어떤 전략을 갖고 끼어들어갈 건지를 사실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근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역구를 제가 세밀하게 제가 이게 재건축 이슈 나와서 한번 분석해드리자면요. 재건축 이슈가 두 가지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이미 재건축 이제 실시 단계에 들어간 집 또는 재건축 완료된 집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억제하면 억제할수록 오히려 자신이 보유한 집의 지가가 상승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에서도 지금 두 가지로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미 재건축 시공 들어간 곳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나에게 부가 수익을 안겨준 거예요, 갑자기. 그렇죠. 우리 집이 하고 있는데 옆에 못하게 하니까. 그런 게 있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 송파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봤더니만은 재건축이 상당히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득을 보기는 어렵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최재성 의원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소위 정치 신애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과 붙기에는 약간 리스크가 좀 큰 편이고요. 다만 이제 송파에서 자유한국당의 저력은 저도 이제 감안해야 된다 보는 것이 우리 강남 소위 말하는 강남 3구라고 얘기하는 곳들 중에 보면은 지역구 8개잖아요. 네. 그중에 송파을이 이제 자유한국당 있을 때 보면 그 지역구 판세 분석하면 4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 강남 갑 다음에 서초 갑 다음에 강남 병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가 송파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세가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 저력은 배현진 앵커가 챙김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그 1, 2당의 개념으로 자꾸 이제 우리 김병민 교수가 지금 그 구도를 설정하는 것 같은데
그때하고 좀 상황이 좀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 가장 최근에 당선된 사람이 최명길입니다. 물론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지만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국민당, 네. 그 국민의당이고 그 바른미래당 소속이죠. 네. 소속의 의원이었는데 그 최명길 의원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뭐랄까 그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런 걸 한번 봐보세요. 보시면 방송 앵커 출신의 기자의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중도적인 성향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서울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은 강남 3구라고 저는 봐요. 역으로. 왜냐하면 그 굉장히 자존심이 센 엘리트들이 많은 보수들이 있어요. 이 보수들 그런 그 건전하고 비판적이고 자존심이 센 보수들이 자유한국당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쪽팔려서. 이거를 제가 통계로 보여드리면 뭐냐면은 그러니까 쪽팔려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의 구도를 가지고 1, 2당으로 이 저 송파를 물론 이제 후보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최재성 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배현진은 거의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다음 뭐 박준진이 제 친구이긴 합니다만 공천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사람을 열심히 하는데 아니, 원탕을 먹이세요? 이렇게. 그게 아니고 그거는 방송의 공정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깔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을 하고 말씀을 하신. 예. 결코 바른미래당의 후보가 구도나 인물면에서 절대 밀리지 않을 것이다. 더군다나 직전에 당선자를 냈던 그 사람이 의원이 최명길 의원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도 그 송파 가불병 중에 지금 이 송파병이 그 야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배출이 됐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오히려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지방선거에서는 강남 3구고 그다음에 재보궐선거는 송파다. 이 말씀입니다. 자, 잠시만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벌써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얘기해야 될 게 많은데. 토크 원하고 있지 않았나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네. 이 시간과 정신의 방이에요. 요즘 자, 시간과 그래서 그 이 부분은 짧게 짚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 그 강남 3구 얘기가 지금 우리 김철근 대변인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셨어요. 강남 3구 우리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뭐 지방선거에서 서울 중에서도 강남 3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도를 높게 잡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강남 3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 얘기를 좀 먼저 해볼게요. 제가 각 구로 갑인데 강이남이잖아요. 거기. 아니 강남이죠 거기도. 강이남. 근데 이제 이게 설명을 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 제가 구로 갑인데 과거에 김기배 의원이라고 그 보수 그 당에 그 분이 4번을 당선을 했고 지금은 이인영 의원이 3번 당선한 지역입니다. 이범래 의원이 있었나요? 이범래 의원도 한 번 했고 그래서 그 보면은 과거에서 쭉 보면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다녀보잖아요. 네. 그러면 과거에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전부 같이 하겠다고 그 접촉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자유한국당의 현역 구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이런 걸로 봤을 때 그 세력이 훨씬 더 강한 강남 3구로 옮겨간다면 그 현상을 본다면 저희 지역구로 봤을 때 그런 정도인데 강남 3구는 훨씬 심할 가능성이 있다. 아까도 말했듯이 자존심이거든요. 지금 김철근 선배 혹시 송파를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게 자꾸 아까 이게 박종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는 말을 말씀하시는 걸 봐가지고 대변인 선파전. 전혀. 아니 근데 저는 방금 전에 하신 말씀 공감하는 게 뭐냐면은 네. 그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을 전국 지지율, 서울 지지율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 많을 텐데 반대로 이제 동별 지지율을 보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유승민 대표가 10% 넘게 득표한 지역들이 어디냐면은 물론 이해운 대표가 열심히 하신 것도 있지만 서초구 잠원동이에요. 거기가 유승민 대표의 서울 시내 최고 지지율이 나왔거든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보수 중에서 그 지역에 사는 분들 중에 언론계에 있는 분들도 많고 법조계에 있는 분들 많고 엘리트 리딩하는 분들이 보통 유승민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공감해가지고 지지했다는 것이고 반대로 유승민 대표 지지율이 제일 안 나왔던 데가 어디냐면은 제가 있는 서울 동북권이에요. 그러면은 그분은 이제 보수들 중에서도 나이가 좀 드신 분이나 전통적 관점 보수층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유승민 대표는 따뜻한 보수라는 걸 이야기했지만은 따뜻한 보수의 가장 수혜자가 될 수 있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논리적인 그 말에 반해가지고 그 강남에 지지하는 세력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경향은 안철수 대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제가 분석해봤더니만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차가운 이성을 가지고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많은 동네 거기가 어디겠냐 했을 때 강남 3구가 되지 높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에서 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게 저는 되게 기대가 되는 게 얼마 전에 보니까 안철수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재영입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고 강남 3구 구청장에 대한 새로운 사람들 찾아서 서울시장 출마할 때 같이 발표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강남구청장이 제일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신현희 전 청장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겁니다. 여기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남 구의원을 하고 있는 또 청와대에 가까운 인사가 나오겠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바른미래당에서 정말 과거에 얘기했던 그런 전통적인 좀 올드한 보수가 아니라 새롭고 신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물을 내세우게 된다면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고 내보내긴 내보내는데 조금 어정쩡한 인사를 만약 내보내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표가 분산되면서 민주당이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안철수 전 대표의 인재 영입의 성과에 따라서 강남 3구는 이번 지방선거의 판세를 완전히 좀 뒤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우선 안철수 인재 영입위원장님의 오른팔이시잖아요. 왼팔은 안 되겠죠? 항상 오른쪽에 다니시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강남구청장? 제가 정보가 있을 것 지금 서초구청장 같은 경우는 그 서초 시의원 출신의 과거에 그 고승덕 김용석 의원이라고 고승덕 재선 의원에 시절에. 가까웠던 분인데 이제 현직 서울시의원이고요. 이제 안철수 전 대표하고 가까운 분인데 그분이 지금 서초구청장은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강남구청장은 그 경제를 굉장히 좀 잘 아는 경제계의 그 확실한 좀 인맥도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좀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중에 그 영입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뭐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말씀 못 드리겠는데 경제학과 아니에요? 굉장히 아닙니다. 정책이. 그 경제적으로 실물 경제도 좀 알고 뭔가를 경제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좀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요. 아직은 오픈할 수 없다. 네. 네, 알고 있지만 그거 오픈할 수 보고가 없다. 나와 있어요. 알고 보니 저것도 김철근. 그러니까 뭐이 나도 말은 우리 대통령보다- 김철근 대변인 같은 분이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결정을 하시고요. 오늘 컨셉은 김철근으로 모든 것을 그러네요. 깔때기 이론으로 모든 걸 김철근 대표. 왜냐면 집을 지을 첫 출연 선물이에요. 집을 지을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게 철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곳에든 들어가야 한다. 어딘가다 그런 들어가야 되는 남자. 철근 같은 남자. 괜찮다. 그렇게 이번에 출마하시죠 서울시장. 아, 네. 오른팔과의 경선 한번 대변이라도 해가지고. 그렇게 놔두세요. 대변인 정리하고 단독 대변인으로 그렇게 모는구나. 근데 저는 이번에 얘기하시단 말이야 그게. 저는 이번 안철수 대표가 인재영입 위원장 맡은 건 신의 한 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은 출마 고민하는 사람들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나도 나가요 그러니까 같이 나가요라는 말이 방금 그쵸, 센 말이 그거.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역할을 이번에 본인이 맡았다는 거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내가 상황이다. 선거팀에서 네 선거 도와줄게.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땐 굉장히 적절했다는 생각이 홍준표 들어요. 대표가 내가 너 지원 유세 해줄게 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비교하지 마세요. 완전 비교가 되네 실제로 그런데. 나는 그 생각이 딱 제 마음 들더라고. 아니 홍준표 대표는 다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내가 서울시장 나가 같이 뛰어줄 테니까 같이 나가자고. 홍준표 나안 대표는 뛸 테니까 나가지 마. 나는 제발. 대구에서 편안하게 있을 테니까 너는 나가. 나도 안 도와줄 테니까 나가 제발. 진짜 우리 김철근 대변인 표현을 쓰자면 입에 걸려 물고 지원 유세하는 거예요. 네? 뭐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뭐 나쁘지 않죠. 자 마지막으로 좀 짧고 굵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정봉주 전 의원께서 민주당 복당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천미의 관심사가 이분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냐. 이분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 정봉주 전 의원도 고정 팬층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과 이제 민주당 지지세를 또 일부가 갉아먹게 할 수가 있다. 정봉주 의원은 왜냐하면 민주당 복당이 불발됐잖아요. 근데 이 논리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정봉주 의원 이번에 솔직히 나가 서울시장이 된다보다도 다음번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제 어느 지역구든지 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복당 불어면은 이거 되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논리가 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복당 불어야 되는 논리를 가지고 다음번에 선거를 앞두고 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번 선거에서 최소한의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좀 더 강하게 서울시장에 대한 의지 우선은 보일 것으로 후보 등록이 전까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출마 회견할 때 보인 눈물은 뭐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정봉주 의원이 열심히 해가지고 나 때문에 민주당 후보가 떨어질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에서 의문의 전화 한 통 받길 기대하는 거죠. 이제 보면은 의문의 좀 섭섭한 게 있어요. 그리고 뭐 약간 참고 기다리시죠. 뭐 이런 전화를 하는 저는 것 보고 있는 같아요. 게 약간 본인이 구설수에 휘말린 것들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약간 자기 명예회복의 의지로서도 약간 완주가 자기 명예회복이라 생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그만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요. 의문들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거니까 자기가 완주를 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명예회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럴까요? 의문의 전화가 올 때까지는 전봉주가 완주할 확률 0%. 뭐. 제가 보기에는 박성배 물론 이제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런 계산을 할 정도로 이성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 김철균 대변인 말씀 맞는 게 뭐냐면은 그런 계산을 한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 게 가장 대표적으로 그러다 망한 케이스가 누구냐면은 조원진 대한민국당 대표입니다. 지금 대변인님 생각은 완주를 한다? 안 한다. 완주를 안 한다. 원래 조원진 대표가 내가 이렇게 가서 보수표를 조금이라도 친박표 잠식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지분 받고 단일화해야지라는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죠. 관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바로 접으면 본인이 선언까지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접을 수가 없고 어느 정도는 갈 거예요. 가는데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면 저번에 중도 포기를 할 것이다. 돈이 한 푼 드는 게 아닌데 한푼 드는 게.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원순, 박영선, 우상호 이렇게 해서 이제 3파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경선으로 당연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경선을 할 확률이 조금 낮아요. 우리 오른팔 김철근 대변인께서 나오지 않는 이상 경선을 할 가능성이 조금 낮은 상태에서 왜 그런 가능성 낮게 보죠? 왜? 네? 아니 뭐 다른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오현민 뭐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분도 그분도 입당을 하셔. 아니 그럴 그 수 제가 강원인 생각해보고 거. 싶은 아, 거는 그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3파전에서 경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선을 통해서 어떤 컨벤션 효과, 아, 그렇죠. 지지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희는 빨리 우리가 이제 상수로 두고 얘기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빨리 나와서 저쪽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울 때 그쵸. 우리는 서울의 공약과 정책 이런 거 막 치고 나가는 게 맞는 것인지 네. 아니면 정말 이준석 위원장이나 우리 김충근 대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딱 뛰어가지고 유승민 함께 대표와 맞아요. 안철수 전 대표가 경선할 확률은 0인가요? 영조. 그렇게 단언해서 합의를 하고 나오셔도 합의를 하고 나오시지 않을까요? 제가 네. 유승민 대표님이 오른팔이었으면 바로 전화해봤을 텐데 영이죠. 그걸 전화번호를 몰라요. 이 얘기 나오지 말자고 했잖아요. 제가 영이라니까. 영입니다. 영으로 하고. 영 아니에요. 저기 알겠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뭐 방송에서 그러셨잖아요. 이영으로 시장은 이영으로 시작한다. 그게 이준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도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일 수도 있는 언론에서도 거예요, 이제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워낙이나 유승민 대표를 가장 아끼는 측근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의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 전 대표가 딱 가는 것이 사실 너무 뻔한 상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한 카드 속에서 유승민 전 대표와 서울시장을 두고 각축전을 벌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을 끌어당길 것이고 본선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건 그러니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게 당연히 그렇게 하면 흥행이 되겠죠. 흥행이 되겠지만 그렇죠. 좋은 우리- 흥행이냐. 미니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죠. 우리 당의 유력 자산이 두 분인데 이 두 분을 그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선거에 다 소비할 거냐 이 부분은 당이 전체적으로 다음 총선 대선까지를 보고 좀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죠. 예비 후보 등록과 동시에 대표직을 사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꼭 서울시장이 아니더라도 네. 그러면 두 분이 나간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담당을 해서 나가는 부분도 저 논의를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바른미래당의 유력 자산, 그다음에 유력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돌파하지 못하면 당이 굉장히 생사의 갈림길에 있다. 그래서 전부 선당후사하는 자세로 나선다 이거예요. 저는 누구든 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걸 사실 뭐 얼마 안 있으면 당 지도부와 몇 분 그 의원님들이 이런 공감대를 좀 모으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좀 보이는데 그런 전략들을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이준석 위원장 말대로 우리 김병준 교수가 두 분이 서울시장 경쟁하면 국민들이 당연히 빅 이슈로 보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건 하고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거 호사가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안철수 대표가 아니 유승민 대표가 뭐 경기지사를 나가 이런 거. 그런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장은 장관급이고요. 네. 경기지사는 차관급이기 때문에 머리가 제대로 박힌 정치인들은 안 받아들입니다. 그거를 특히 그런 대선 후보급의 주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는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해운대 의리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국회랑 광역단체는 다르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출신인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해운대 선거를 나가서 부산 선거 분위기를 띄울 수가 있다면은 유승민 대표가 전향적으로 서울시장 같은 나가는 것도 하나 시나리오 될 수 있겠는데 저는 두 분이 한 자리 놓고 경쟁하는 거는 뭔가
왜 우리가 가진 두 카드를 하나에 써버리지?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 얻는 들긴 것보다 합니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이슈가 그 형성이 되긴 하지만 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다. 그럼요. 자, 뭐 그 안철수 대표의 부산 보궐선거론도 처음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거의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가능성이 있다 보는 게 안 대표 생각하십니까?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안 대표 입장에서는 나도 희생해서 출마하고 유 대표도 희생해서 출마한다 그러면은 가장 그걸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제안이 당신이 서울시장 나가시고 내가 해운대에 가가지고 부산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우리가 PK 기반 약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네. 한다면은 논리가 되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은 약간 애매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림이야. 여러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거기다 이제 이 전라남도 우선- 고흥 출신의 철분 같은 남자 전남지사에 도전한다 뭐 이런 거 이제 또. 그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그 구도도 재밌는 구도가 나올 아니 수 그런데 있잖아요. 문제는 제가 서울에 주소지가 있어서 하려면 4월 2일 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림은 여러 가지를 그릴 네. 수 있는데 네. 최적의 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냐. 그럼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그다음에 동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점검을 해서 유력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근데 이것들을 연구를 해봐야죠. 근데 물론 우리들이 막 기획을 해갖고 이런 저런 얘기는 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얘기가 좀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 저는 그래서 김철근 선배한테 농담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나가시라고. 아니 왜냐면 우리가 이제 현역 의원 차출이 의원수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네. 결국에는 원외에서만. 우리가 옛날 호남에서 받았던 강한 지지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지역에서 이름이 있는 인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철근 같은 남자 김철근. 나도 우리 좀 다른 데 좀 정치계- 갑시다. 정치계 박지성 같은 분이 올라운드 플레이어를 어딜 나가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거론되잖아 지금. 수비형 공격수. 아, 못 살겠네. 자꾸 여기저기서 불러. 아, 나는 아무리 눈치를 줘도 한 번도 안 불러주네. 뭔가 그냥 컨셉 만들어야 됩니까? 아, 참 해운대 바로 옆 지역군데 정말. 그러니까 우리 아, 그렇습니까? 우리 동네 구의원님이 송인기거든. 그러니까 인기 있는 남자 송인기입니다 하면 다 온 동네 회자 되는 것처럼 이름을 어떻게 희화화를 좀 시키고. 그렇다고 개명을 할 수는 없잖아.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한 시간을 지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병민 교수님 다음에도 계속 나와주셔야 되니까 오늘은 시간을 꼭 지켜서 다음에도 나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 마무리를 좀 하죠. 저는 사실 오늘 김병민 교수님께서 해주신 얘기 중에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신경에 남는 기억에 남는 말. 외부자 입장에서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네. 근데 왜 외부자라는 말이 왜 이렇게 낯설고 곧 내부자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아까 어떤 분이 3번 나오면 입당해야 된다고. 3번 나오면 그런 얘기하면 다음번에 안 나와요. 아 그래요? 일단 오신 다음에 그때 안철수 위원장님이랑 같은 자리에 앉혀서 여기 대본 대신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딱 승부를 걸어야 돼요. 저기 아니 그게 아니 잠깐 그 노래방에서 하는 것처럼 아저씨 10분 더 넣어주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청년 비례 토론에서 얘기 안 했어. 아, 해야 그 돼. 얘기 맞네. 됐지. 해야 돼. 그렇구나. 아저씨 10분 더 넣어주세요. 아저씨라는 아니 우리 홍보국장님한테. 그런 아저씨 기분 나빠. 아 국장님 오셨어. 네, 근데 그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우리가 광역단체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쨌든 기획자가 전데 이 사고를 친 게 뭐냐면은 결국엔 청년 비례대표 제도를 토론 배틀로 선발하겠다라고 이제 네. 저희가 내놓은 건데 의외로 의원님들이 동의를 다 해주셨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이제 우리가 정치 제도 중에서 제일 불신받는 게 뭐냐면은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알겠으나 그 비례대표제를 선발하는 과정이 이렇게 불투명할 수가 있느냐. 하다못해 이번에 박수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뭐 지연 공천, 학연 공천 이런 거 들어봤어도 내연녀 공천이라는 건 또 굉장히 다른 범죄의 의혹이잖아요. 근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릴게요. 내연녀 공천이라는 거는 뭐 의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허언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의심 받을 만한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기초비례의원에서는. 왜냐하면 특히 1번은 여성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이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소문내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해 자체를 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공정 경쟁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바른미래당의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새로운 정치 하겠다 그랬으니까 여기 새정치연구소장도 나오셨지만은 그 새정치하기 위해 가지고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천제도에 있어가지고 실력만 가지고 붙어볼 수 있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저희 바른미래당에서 첫 번째 우리 그 개혁 혁신안으로 선거 개혁안으로 네. 비례대표 1번 또는 2번 그러니까 토론 배틀을 여자는 통해서 1번. 토론 배틀에 우승한 사람을 광역시도 17시도에서 우승한 사람들 1번을 무조건 청년에게 혁신적이네요. 25세 39세 되니까 난 근데 25세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피선거권 25세부터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법 개정도 우리가 나서기로 했어요. 이제 대학생도 출마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러니까 하여튼 해서 토론 배틀 지금까지 보면 뭐 우리가 공천 심사할 때 보면 면접한다 그러는데 솔직히 가면은
이게 뭘 보고 면접하면서 고르는 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보면. 이미 뭔가 답이 결정돼 있는데 들러리 썰 같은 그런 느낌도 그러니까 권성주 안 죽이려는데 권성주 불러가지고 공천심사면 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사람 열받게 하는 거냐고 보면. 그럴 때만 나를 써. 좋은 건 한 번도 안 써주다가.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집에 돈 없고 아니면 뭐 학벌이 좋지 않아도 아니면 뭐 정당 활동 이력이 없어도 실력이 있고 만약 서울시를 위해서 일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서울시 비례대표 의원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 해가지고 토론 배틀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여기 김정수 씨도 이제 대학 토론 배틀이었는데 나가가지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했지만 피선거권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25세 안 돼가지고.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 나오는 게 뭐냐면은 그럼 말만 잘하는 사람이 정치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저는 인정해요. 그럴 수 있다 봐요. 그렇게 인식하는 분 있다 보는데 지금까지 비례대표 제도 공천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부터는 실력 위주의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그러면 약간 말이라도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반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더라도 이번에 한번 이렇게 가보자. 실력으로 공천을 가보자. 지금까지는 뭐 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지라는 거. 언뜻들은 맞는 얘기지만은 그 헌신의 기준을 누가 세울 건데? 아니까 네. 우리 당이 뭐 10년이 됐습니까? 20년이 됐습니까? 언제 헌신할 시간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근데 헌신 많이 하셨어요? 그 4년 동안에. 저는 약간 질문이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청년을 우선 공천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전 청년으로서 뭐 공감하고 너무 감사한 입장인데 그게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말을 꾸며서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뭐 자기가 앞으로 헌신할 수 있을 것처럼 거기에 대한 반짝 공부만으로 나와서 거기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걸을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나 보완책 같은 걸을 필요가 없다 보는 게 저는 뭐냐면 지금까지 공천제도라는 거는 그것보다 더 이제 불투명했던 게 뭐냐면은 지역에서 조직이 모아온 사람으로 경선하는 거 그건 전 더 진정성이 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반 국민 배심원단이 보고 저 사람은 최소한 자기 의사 표현을 쉽게 간결하게 전달할 능력이 있구나라고 판단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 우리한테. 아주 훌륭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전 세계에서 바른미래당이 최초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독일에서 해봤대. 참고로 두 번째로 박수 치고 만세를 하셨는데 두 분이 친해요. 하나 더 하면 안 돼요? 왜 참고로 광영만이 해주시고요. 기초는 안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한 번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유권자 및 지지자분들이 해주시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제 장지훈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청년으로서 환영한다 그랬는데 저는 사실 지도부에 이걸 제안할 때 뭐라 그랬냐면은 연령제한을 풀자 그랬어요. 저도 그거 저는 뭐냐면은 70대 진짜 두루마기 입고 온 할아버지랑 25살 대학생이 붙는 것도 저는 그게 정치 문화의 발전일 거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보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만든 게 뭐냐면 기초의원 비례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발하고 싶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그건 연령 제한 없이 뭐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보면 그거는 지역구 사정에 따라 다르게 우리 한다. 다음번 선거 때는 그렇게 한번 해보면 특히 총선 때도 이건 적용할 수 있잖아요. 총선 때 해야죠 우리는. 총선 때 더 잘 적용할 아니 수 있는 다른 제가 문제라고. 이 기회를 들여서 얘기하면 다른 정당의 이제 청년 비례대표 물론 우리 당에도 이제 김수민 의원 청년 비례대표 있지만은 그 당시 국민의당은 좀 급하게 뽑는다는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준비해서 뽑는다는 민주당 그때 보면요 뭐가 있었냐면은 청년에게 자꾸 이상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뭐 동영상을 찍어서 편집해서 올려. 했지. 아니면 선거인단을 모아가지고 청년 선거인단 투표하자.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싫어하는 조직 동원 선거거든요. 보면은 안 시키는 거 꼭 청년한테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거 결국 어떻게 했냐면 400명 선거해가지고 400명이 청년비례대표 뽑았는데 그런 조직 선거하기보다 우리는 실력으로 가겠다가 앞으로 바른미래당의 모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에 아주 좋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현안에 대한 토론에 보면 실력을 알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사회적 현안에 대한 토론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사회적 현안, 정치 현안 등을 가지고 토론하면 너무 저는, 지금 열이 올라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마지막으로 네. 오해가 없도록 우리 이준석 위원장은 토론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지금 이게 이만큼 열이 올라가요. 확 올라가요. 네, 그래서 마이크가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리자면 토론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토론이 거기에는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긴 하지만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네, 종합적으로 보고 그리고 그 토론 내용도 그 지역 이슈 중심으로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토론을 평가하는 배심원, 네. 심사원단도 그 지역 중심의 지역 국민들을 그렇죠? 아니 이제 서울은 서울 시민이 그렇죠.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거를 평가를 한다. 그래서 객관성이 담보가 된 정말 실력 있고 근데 준비된 사람들을 선출하는 이번에 겁니다. 안심시켜드릴 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기초적인 이제 우리가 연락하기 위한 수단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후보 등록하시면 범죄 경력 조회서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요구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학벌도 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이력서, 자소서 이런 거 안 받을 예정이거든요. 네, 문이 활짝 열려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네. 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그거 언제부터예요?
이 저희가 방송을 보시는 많은 청년분들께서 관심이 많이 있으실 텐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됩니까? 당장 저희가 다음 주부터 아마 전국에 보면 현수막이 걸릴 겁니다. 그 현수막들 보시면 저희 공고가 나갈 텐데요. 3월 말에 저희가 후보 등록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4월 초까지 저희가 이제 그걸 분류한 다음에 4월 10일경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이게 심사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관심이 있으신 분은 3월 말까지 이제 준비를 하시고 네. 실제로 토론이 이루어지는 건 언제쯤이죠? 그러면 4월 중순입니다. 4월 중순, 예. 4월 중순까지 재밌겠네요. 토론 준비 좀 하셔야 저도 되겠네요. 하나 더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시민이나 주민이 심사위원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 심사위원 모집단은 어디서 구하실 건가요? 저희가 그거는 나중에 공정성을 위해서 나중에 밝히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누구를 모집하는지는 저희가 따로 밝히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배심원제에서 내수가 일어났던 적도 있어가지고 심사위원이 나중에 어떤 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했다는 저희가 추후에 끝난다 알려드리겠고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을 살 정도의 공정성을 저희가 기대합니다. 하지만은 그 전까지는 이런 거예요. 토론을 하는데 토론 심사위원들이 토론장에 안 갈 겁니다. 저희가 카메라 설치해놓고 떨어진 방에서 심사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토론자들도 토론 심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이나 이런 걸 보지 못하게 하게 해가지고 이게 공천사무라는 건 굉장히 엄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정당들이 잘못한 걸 우리 답습할 수는 없잖아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저희가 공정성을 이게 기획합니다. 배심원단이 그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육관에 와서 할 경우에는 그게 사전에 다 그 유출이 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문제가 많았죠. 근데 그런 일이 없도록 엄정하게 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토론하고 플러스 뭐 다른 조건을 가능하면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붙인다면 사전에 전부 오픈해서 완전히 딱 그대로 하겠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정정당당하게 내가 실력으로 된다. 누구 주례에서 된 게 아니고 실력으로 된다. 이걸 증명될 수 있는 게 됐으면 된다면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시도당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당선시킬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비례로 많지 않은데 그 중에 1번 또는 2번을 배정하겠다고 다 동의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엄정하게 하겠어요. 제가 이걸 여기서 솔직히 말해서 권은희 의원님이랑 김동철 원내대표님한테 진짜 감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저희가 원래 이걸 기획할 때 17개 전국 시도에서 하려고 하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 시의원이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만약 토론 배틀로 1번이나 2번을 저희 배정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시당에 생각하기에는 자신들이 이제 공천할 수 있는 몫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려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오히려 6개 시도에서만 하는 게 처음에 아니었는데 김동철 원내대표님과 권은희 의원님이 아니 당연히 광주에서도 해야지 그래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내일 제가 광주 출장 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그렇게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게 다행이에요. 이 표현은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으신 분은 그게 뭐가 어려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그거를 해낼 수 있는 당이다.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기존에 없었던 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기득권 타파할 수 있는 그렇죠. 정말 실력 중심으로 오픈된 인재 영입을 하겠다. 그런 걸 좀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김현민 교수의 이제 근심이 지금 초조하신 거 원래 집 가서 얘기 봐야 오늘도 한 되는데 시간 반인가? 우리 얘기 재워야 되는데 계속해서 노래방 시간 늘리나 뭐 이런 걱정하고 계셔서 이제 마무리를 다 짓죠. 끝났죠? 네. 저희가 별 얘기 다 했더니 아까 그 채팅창에 뭐 올라왔냐면은 김철근 이름 들어보니까 계속 괜찮네요. 막 이러니까. 자 그리고 우리 지금 정신 조속자 수도 이제 점점 피고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죠. 오늘 처음 출연하셨는데 우리 김철근 대변인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오늘 본 사람들 김철근을 까먹질 않아 이제. 이 여세를 몰아서 한번 준비해 보시고요. 네. 다음번에도 우리 출연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2회차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는지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바른미래당의 이제 내부자와 외부자 사이쯤에서 한번 조언을 한번 해주시면. 저는 오늘 깜짝 놀랐던 게 지난번 나와서 왜 청년에 대해서 바른미래당이 도대체 새로운 정치를 안 보여주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잖아요. 네. 이준석 위원장이 그때 우리 할 거야라고 했는데 진짜 가서 하네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모 방송사에서 토론대첩이라는 프로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학생들을 제가 좀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런 일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정치는 이런 것들을 안 하지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마 바른미래당이 이번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게 된다면 아마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 김정수 대변인 같은 경우가 이 피선거권 나이가 안 돼서 못 나가는 게 너무 아쉬운데 절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거를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다른 정당들이 합쳐서 우리 김정수 대변인이 앞으로 피선거권이 확보되는 나이가 됐을 때는 반드시 이런 기회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아니죠. 다음 번 국회의원 선거 때 피선거권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나? 네? 안 돼요. 2년 후 안 돼요? 네? 2년 후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년 후도 안 돼요. 그렇게 어렵게. 지금 23이니까 만 24살 돼요. 네. 그 전에 법 개정해야겠다 선배.
그냥 복귀장 하자. 자, 오늘 그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출연하신 김철근 대변인께서 뚝심 있게 우리의 방향대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의 방향은 이준석 위원장이 제안을 했고 어렵게 그거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낸 그렇죠? 실력 중심의 인재 영역 이런 거를 우리가 바른미래당이 차별화시켜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 김병민 교수님 같은 우리 좋은 분을 또 내부자로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 제 9회 때는 경기도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와 비슷한 주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